이제 본격적으로 거란의 침략과 격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란은 고려를 크게 굵직굵직하게 총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요. 각각의 양상이 구체적인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3개 중에서도 1차하고 3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 1차는 침략의 구실이 고려의 거란에 대한 배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 이제 거란을 배척한 거죠. 자, 전개를 볼게요. 고려가 전세, 싸움의 형세예요. 불리하다.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고려가 딱 봤더니 싸워서 질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말했지만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항복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속내를 보면은 이런 과정입니다. 이때 침략했던 거란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거란의 소손영이라는 장군입니다.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국경 근처에 와서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쪽인 거죠. 국경 근처에 와가지고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국경 근처에 수비군, 막강한, 나름 고려 입장에서는 막강한 수비군을 배치해 놨는데 이거를 완전히 빠른 시간에 격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깜짝 놀란 거예요. 80만이나 되는 대군에 맞설 병력이 고려에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군대는 없고 이미 소선영의 군대는 고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국경을 깨부수고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고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 충격적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 가다듬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항복을 하면서 어떤 제안을 먼저 하냐면 고려가 먼저 제기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어떤 걸 준비하냐면은 서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양 그 근처 북쪽에 있는 모든 땅을 거란에게 그냥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이 땅 가지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만 침략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조정이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가 봤을 때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막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80만 대군이라는 것은 지금의 인구 밀도하고 옛날의 인구 밀도하고 다르잖아요. 80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으면은 주로 어떻게 전쟁을 전개해 나가냐면은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해야 돼요. 왜냐? 이 80만 대군들을 먹일 식량을 조달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싸움을 길게 끌고 갈수록 대군을 이끌고 있는 군대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있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격파해 나가는 게 특징인데 소선영의 군대는 초반에 열심히 싸우고 그 뒤로는 고려에게 막 혼만 내는 거예요. 야, 너희 빨리 항복해. 항복 안 하면 너희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혼만 내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경 근처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서희가 봤을 때 이 소선영이 끌고 온 군대는 80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80만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하면 뻥을 친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미안해요. 우리가 먼저 항복해서 땅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독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서희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선영과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왕이 그러면 누가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또 누가 나섰을까요? 예, 서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외교 담판을 지으러 소선영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여기 갔던 곳이 안용진이라는 곳이에요. 고려의 국경 근처입니다. 북쪽입니다. 이 안용진이라는 곳에서 소선영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소선영의 군대 한가운데에서 지금 서희가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외교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막 경장기, 무기를 잔뜩 들고 있는 외적 사이에서 이 외교 담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겠죠. 네, 이 서희가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된 이유는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외교 담판으로 중요한 지역 강동 육주를 회복합니다. 왜 회복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여기 고구려의 옛 땅이잖아요. 그리고 발해 그때 당시 이제 발해의 옛 땅이겠죠. 여기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거란과의 교류를 약속받아냈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으로도 큰 성과이지만 거란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서희가 거란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준 거거든요. 거란은 직접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희가 그 속내를 다 파악하고 이걸 다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선영과 서희의 외교 담판의 내용이 교과서에 대화로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서희와 거란장수 소선영의 외교 담판 대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소선영을 보면 여러분 옷차림이 어때요? 네, 장군의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선영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이 막사밖에 보면 완전 지금 가득 빽빽히 차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이제 서희는 문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한 일주일 걸쳐서 외교 담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화는 이제 저희 역사 교과서에 실리다 보니까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소선영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큰 나라의 귀한 사람이니 그대가 뜰에서 나에게 절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처음부터 이제 거란은 고압적으로 나온 겁니다. 약간 거만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거란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고려를 길들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위기는 어마어마하겠죠. 뒤에 군사들이 쫙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절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외교 담판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수그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장이 좋은 동등한 입장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희가 그걸 간파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절할 때나 위아래가 있을 때나 뜰에서 야외 흙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뜰에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나라 대신의 입장으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만나는 장소인데 그럴 예의를 차릴 순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희도 이제 말로 반박하다가 소선영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는 결국에는 서희가 화가 나가지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선영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 길들이기가 안 되는구나. 심지가 굳네. 이런 방법으로 나가선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싸움에서 서희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소선영은 말합니다. 고려는 너희는 옛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너희랑 상관없는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소유인데 너희 고려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랑 더 가까운데 저 멀리 송을 섬기게 되니까 우리 삐졌어 하면서 출병 병사를 이끌고 너희를 이제 혼내주러 왔다라고 이제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이제 서희가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다. 우리는 신라가 아니라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나라 이름도 봐라. 고려 신라가 비슷해 보여. 고구려가 비슷해 보여. 너가 딱 봐도
고구려에 비슷해 보이잖아.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한 거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너희 거란의 수도인 동경이 우리 옛 고구려 땅이니까 우리 국경 안에 있는 거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따지냐면. 그리고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지금 여진이 있다. 여진이 차지하고 길을 막아서 우리는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근데 누구 때문에? 여진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 국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진을 쫓아주고 길을 통하면 너희랑 국교,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소손영은 고려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거란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고려보다 더 큰 나라 어디일까요? 예, 송입니다. 송. 그래서 송을 정복하러 가는데 고려가 거란의 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러 갈 때 여기를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때 고려가 공격하게 되면은 거란의 입장에서는 양쪽 사이에 끼게 됩니다. 샌드위치가 되거든요. 이러면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고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뒤통수 치지 않겠다. 국교를 맺겠다라는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가장 원하던 건데 이거를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손영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교를 통해서 한때 가장 방해꾼이 누구다? 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손영이 우리가 여진을 정리해주겠다. 그리고 우리와의 길을, 거란과 고려와의 길을 터주겠다 하면서 제시한 땅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예.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나요? 이 위치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용주, 홍화진, 동주, 귀주, 곽주, 철주 이게 6개 보이죠? 여기가 바로 이 강 있죠? 압록강 동쪽의 육주다에서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거란이 여기를 터주게 되면은 고려 땅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 있던 여진을 쫓아내고 너희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땅은 거란이 인정해서 하자한다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원래는 옛 발해 땅이거든요. 주인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높일 수 있고 고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토를 확보하게 되니까 둘 다에게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동육주는 이 이후로 계속해서 고려의 땅으로 귀속되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이 서희의 외교 담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 넘어갈게요. 자, 거란의 2차 침입은요. 침략의 구실이 되는 사건은 강조라는 사람의 정변입니다. 고려 내부에서 왕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려 내정이죠. 고려 내부 정치적인 변화인데 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좀 빌미가 좀 구실이 좀 약하죠. 이 실질적인 건 드러낸 건 이거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란이 지금 송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기서 거란과의 교류를 약속했는데 이제 점점 고려가 또 다시 송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송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고려를 정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때는 거란에서 왕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란에도 성종이 있어요. 거란의 성종입니다. 성종은 고려시대에도 있고 조선시대에도 있는데 거란에도 성종이 있어요. 시오기 때문에 겹치는 이런 명칭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거란 왕이 직접 쳐들어온 겁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겠죠. 전개 보면은 수도인 개경이 함락돼서 왕이 지금 전라도 쪽 나주까지 피난을 갈 정도로 고려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해서 그나마
고려의 이제 자존심을 조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갈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2차 침입 때는 거의 대패한 거거든요. 약속을 합니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고려의 왕이 이때 당시 왕이 현종이었거든요. 현종이 직접 거란으로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입조라고 표현해요. 여기 조공이란 말 들어봤죠? 왕이 직접 간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거란으로. 이 정도로 약간 수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종이 흡족해하면서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직접 오게 만들지 마.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종은 기다리겠죠. 누가 인사하기를 기다릴까요? 고려의 현종이 오기를 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립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겁니다. 고려가 기다려도 안 와요. 성종이 야 이거 뭐야. 또 가기는 내가 너무 귀찮은데 너무 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활을 또 시킵니다. 그게 바로 소배합입니다. 거란에는 소씨들이 많나 봐요. 이제 소배합 장군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빨리 가봐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3차는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 1차랑 2차는 고려가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나마 1차는 서희가 외교적인 활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은 2차 때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진 거거든요. 근데 3차 때는 여러분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3차 때는 이제 뭘 해야 될 차례일까요? 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때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예, 유명한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때 소배합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거든요. 우린 준비를 했잖아요. 몇 만을 준비했을까요? 예, 20만을 준비했습니다. 예, 2배죠. 그리고 이 강감찬이 귀주에서 강동육주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귀주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을 잘 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끈 건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해전, 아니면 안시성 싸움이나 이런 성을 끼고 하는 공성전, 이런 데서는 승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은 들판에서 하는 회전입니다. 회전에서 승리한 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귀주대첩 이후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회전에서 승리한 마지막 그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어요. 자, 이제 고려가 또 이겨버렸죠.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자, 다시 가야 되나? 고려 혼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민이냐면 한 번씩 군대를 이렇게 일으킬 때마다 큰 돈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주 타겟이 아니에요. 거란의 목적은 어디예요? 네, 중국 송나라입니다. 이게 송만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깐 다독이고 가려고 했던 고려까지 신경 쓰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분산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약간 계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강감찬 장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네.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3차 때 크게 승리하고 대첩으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란에게 어떤 제스처를 하냐면 야, 너희 우리한테 졌잖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미안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애가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 지내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 거란 입장에서는 약간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먼저 미안하다 해버리니까 침략할 구실이 약간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약속합니다. 너희랑 이제 잘 지내보도록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거란이 바라는 것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만 약속해줘도 충분히 거란이 요구하는 바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이 귀주대첩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또 거란이 침략할지 모르니까 이후에 수도인 개경의 수도 주변에만 나성을 설치하고요. 국경 근처에 천리장성을 축정합니다.
이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수비력을 갖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네, 천리장성의 위치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와 있죠. 강동육주가 이 천리장성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 강동육주를 회복한 게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보다 먼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이렇게 방어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단단하게 성을 쌓아놓으면은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또 무슨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진출하는 것도 약간 원활하게 확대되는 것도 약간 막는 그런, 제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의 오랜 기간의 침략이었습니다. 대규모였고요. 특히 이 3차까지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등장하냐면은, 자, 송나라와 거란과 고려의 힘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 균형이에요, 균형. 힘이 균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완벽한 삼각형이 된 거죠. 어느 하나 튀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을 공격하기 애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의 3차 침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아시아는 한동안 평화 시기가 유지됩니다. 간만의 평화인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으로 힘들었지만은 평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우리는 항상 평화를 꿈꾸고 평화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평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항상 좋은 결과만은 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시, 평화라는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게 물도 고이면은 썩게 되잖아요. 이 평화라는 것도 이상한 영향을 주게 돼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여기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하면 여기 서희라든지 양규라든지 강감찬 이런 분들 계시죠?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에요. 근데 몸서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려 초기 지배층들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희나 강감찬 같은 경우는 문신입니다. 특히 강감찬 장군이라고 불리죠. 문신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활동하고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대우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평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연했는데 평화를 맛본 겁니다. 그러면 힘든 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려의 사회 지도층들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장군들과 장수들과 같은 무신들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출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배층들은 이제 점점점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고 자기들이 가진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이제 문벌 귀족이었는데 이 문벌 귀족들의 성향이 더욱더 폐쇄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수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수화된 사회 지도층. 썩은 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썩어진 물들, 재산을 계속 증식하죠.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그러면 그 폐해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힘없는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에 추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여진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